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견인하는 것들도 미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포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국가들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말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이제는 금과 이 미국의 채권과 같은 똑같은 입지를 가져가게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집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하나를 얻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은 점점 줄어서 이 공급 충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급 충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수요는 더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기본적인 법칙이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상승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박종환 작가님 모시고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성정길 채널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이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시황 영상을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알트코인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알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기회 주신 김에 책 소개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현재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알트코인 투자가 이미 비트코인보다 월등하게 많은 이 물량들이, 즉 많은 자본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아마 이 격차들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다는 건데, 투자하시기 전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유의사항들과 투자 전략들, 거기다가 뭐 에어드롭 전략부터 해서 안전한 코인들을 선별하는 전략들까지 모든 내용들을 좀 망라해보자라는 취지로 책을 집필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알트코인 투자하시기 전에 꼭 보시면은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책이라고, 제가 집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부할 수 있는 책을 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책에 대한 내용은 중간중간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비트코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또 굉장히 조정의 시간을 좀 거쳤어요. 그리고 어제 CPI 발표 이후에 다시 또 비트코인이 급등해서 10만 달러를 한번 돌파했다가 지금은 조금 그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 지금 비트코인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 또 진행자님께서 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CPI 결과가 잘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거시경제 지표들이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죠. 왜냐하면 바로 전주에 고용 지표들이, 고용이 너무 뜨겁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뜨겁지 않다라는 시그널들이 또 나오면서 다행히 자산 시장들이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올해 좀 많이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인하를 할 수가 없고, 결국 금리 인하가 안 되면은 유동성이 많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이 반영된 건데요. 그런 것들이 약간은 해소되는 국면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달에 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죠. 그래서 이 트럼프 취임식 이벤트를 일단은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규제 방향성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데, 이 방향성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다른 호재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유발이 되더라도 원래부터 비트코인은 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자산으로서 특화된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대세 상승장 흐름들을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취임식에서 행정명령에서 어떤 것들이 담겨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부양해 줄지,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 또 1월 30일에 FOMC 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번 1월 달은 사실상 금리 동결 가능성은 97%, 98%, 사실상 100%인데 이 결과가 아니라 연준의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해가지고 통화 정책의 방향성들에 대한 어떤 힌트를 줄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그 비트코인이 작년에 이제 ETF가 출시된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지금 기관들이나 개인들의 움직임은 좀 어떠한가요?
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물 ETF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들도 물론 담지만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담습니다.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은 뭐 미국 투자자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원래 하던 대로 뭐 로빈후드에서 매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거래소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기관들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커스터디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과는 뭐 매일마다 집계되는 표를 통해서도 월간 주간으로 확인해 봐도 정말 많은 물량들이 단기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SEC에서 설틴F라고 해서 분기별로 보고서를 내는데 거기도 보면은 뭐 기관들의 수요가 뭐 대략 1200개에서 1500개 지금 아마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 정도 수준의 기관들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관들의 장세는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견인하는 것들도 미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들은 기관들의 포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정말 옳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부진합니다. 움직임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부진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의 근본적인 상승에서 더 좋습니다. 기관과 고래들이 많이 매집을 하면은 그제서야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시장에 이제 거품이 많이 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뭔가 큰 규모의 자본들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뭔가 현물 중심의 근본적인 상승의 추세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이나 뭐 중국, 러시아에 이어서 뭐 체코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이 규모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어 담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국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 담는 그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과는 일단 규모가 다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마치 투기를 하듯이 도박을 하듯이 그런 오명들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국가들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말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이제는 금과 이 미국의 채권과 같은 똑같은 입지를 가져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들보다 수익 상승률 측면에서도 월등하게 좋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해지에도 특화된 자산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또 이후에 중남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체코 말씀 주셨던 이 유럽 국가들도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 진입하는 움직임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제 브라질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법안들을 많이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 중에서 뭐 스위스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독일 같은 국가들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국가들도 곧이어서 들어올 가능성들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홍콩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홍콩에서도 이런 준비 자산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패권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이 서막에 오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지금 도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국가들도 국가들이지만 또 기업들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포함해서 메타 플랫폼 요즘은 또 채굴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다 매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그 거래소에서 양이 점점 줄어들 텐데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비트코인 하나를 보유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하나의 가격 자체가 10만 달러에 거의 육박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를 다 가지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어려운 것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최근에 이제 기사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10주 연속으로 매주 지금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45만 개를 이제 넘겼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지금 이 상승세들 그리고 폭발적인 매집을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들도 또 계속해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만 최소 4군데 이상의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담았고 그중에는 이 나스닥의 상장사 중에서 셀러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뭔가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또 비트코인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들도 일본의 제2의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를 밝히면서 뭔가 매집의 움직임들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 움직임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집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하나를 얻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래소에는 물량들은 점점 줄어서 이 공급 충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급 충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수요는 더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기본적인 법칙이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상승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이 핫한데 아직도 시장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개인적으로 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 비트코인 투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 그 중에서도 이 단기 미실현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잠시 조금만 빠져도 막 생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가격이 뭐 특정 종목에서 가격이 빠졌다. 요거는 비트코인 얘기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의 가격이 빠졌다.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자산 시장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런 단기 미실현 손실을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그 수준이 또 다른 자산 대비로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그런 안전한 자산들을 더 선호하시고 그리고 뭔가 어떤 변동성들을 감당하기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다른 선택지를 선택해 보시는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뭔가 미래를 위해서 부의 정말 확실한 확장을 원하신다. 이런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거는 제가 뭐 비트코인 투자자이고 뭐 책도 쓰고 이런 입장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올해는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이 또 진행되는 해인데다가 앞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뭔가 얻기 위해서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기관과 국가들까지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어떻게 보면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잘 모아 나가셔도 충분히 수년 뒤에는 부의 큰 확장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이 늦었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한번 기회를 모색해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올해가 이제 비트코인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또 주목해야 되는 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얼마까지 전망하시나요? 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관들의 전망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 전망들과 그리고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가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냥 대세 상승장 사이클이 과거처럼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사이클의 관점에서 그냥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25만에서 30만 달러 정도가 현 시점에서는 좀 합리적인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관들의 보고서도 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기관들의 보고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쪽으로 가면은 20만 달러 정도를 얘기하는 의견이 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신에 나머지 알트코인들 뭐 가령 뭐 솔라나라든지 XRP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또 높은 가격 전망들에 대한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20만에서 30만 달러 정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2배에서 3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은 기대감 자체가 두 가지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행정명령에서 첫 번째는 가장 많이 기대하는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만 개를 계속해서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비트코인을 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해서 5년 동안 100만 개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20년 30년 가지고 있자라는 전략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정 부분 수정이 되더라도 채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의 상상을 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나오고 있는 전망들인데 저도 이제 그 의견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50만에서 뭐 100만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관점을 디폴트 값으로 보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20에서 30만 달러를 보시되 그 변수들이 발생하면은 더 많은 상승이 가능하다. 요 관점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은 이번 사이클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 그 다음 사이클도 비트코인의 이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데 향후 한 10년 뒤에는 그런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10년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우리가 좀 뭐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정도 시점까지 갔을 때는 아무리 안 돼도 100만 달러를 월등하게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등하게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의 시가총액도 그때는 이미 월등하게 넘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기가 이제 시계가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금 ETF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금 ETF가 출시되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되고 나서 그동안에 10년에서 15년 정도 세월 동안에 냈던 성과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뭐 그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퍼포먼스를 냈는데 지금 이 시장의 퍼포먼스가 금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블랙락에서 출시한 IBIT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이 1년 동안에 발생시킨 이 총 자산 규모, AUM 규모가 이 본인들이 출시한 금 ETF 20년보다도 2배가 많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승 흐름은 금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뒤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월등하게 좋은 가격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걸 조금만 더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5년 정도를 기점으로 봤을 때 기관에서 어느 정도를 보고 있냐 하면은 이 정도 기점에 금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다음 대세 상승장이나 그 다음 대세 상승장에서는 뭔가 더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들을 가지고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거는 이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또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더 낮은 구간에서 잡는 전략들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기관이 들어왔고 블랙락도 들어왔는데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그렇게 크립토 인터 구간으로 접어들겠어.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충분히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돼도 여전히 큰 조정은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때가 되면 조정을 받게 되고 결국은 또 거품을 걷어내고 가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사이클을 볼 때 인상적인 게 지난 사이클만 해도 상승기에도 30% 40% 조정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몸이 이제 덩치가 커져서 그런지 이제 30%까지 빠지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앞으로 30% 빠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뭐 30% 빠질 만한 그런 악재들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가령 지금 현 시점에서 가격이 빠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발 랠리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상승을 갖다 크게 이끌었던 트럼프 호재 그 이슈들이 이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시경제 변수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인데 이게 가격을 갖다 30% 낮출 만큼 그 정도의 악재냐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만약에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을 했는데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만큼 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달라지는 것이 없고 트럼프가 갑자기 반대 목소리를 내버렸다. 이런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2021년처럼 이 중국이 이제 영향가가 많이 사라졌지만 뭔가 이 중국의 채굴 금지 같은 굉장히 또 강한 어떤 압박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는 상승 구간에서 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이 정설이고 무조건 가격이 빠지고 빠져서 야 이거는 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두려움을 느껴질 때 들어가면은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건데 그런 구간들이 올해 최소 한 번 이상은 올 것이고 과거 대세 상승장을 보면은 20-30% 빠진 게 10번 정도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완화되더라도 3-4번에서 5번은 적어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남다른 심장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네요. 굉장히 남다른 심장을 가져가셔야 되고 특히 그런 구간들에서 막
조바심을 내면서 팔고 사고 이걸 반복하면은 계속해서 자산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거는 타이밍을 절대 맞출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는 제일 낮은 가격 구간에서 살 수 있는 현금들을 일정 부분 보유를 하시면서 바이 더 딥 전략, 즉 저가 매수 전략을 일정 부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들이 너무 많이 거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알 수 있는데 그런 구간들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뭐 너무 많이 사고 팔고 하시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매도하시고 또 조정을 받으면은 더 낮은 구간에서 매집하시고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시면은 현금 흐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바꾸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많죠. 네. 그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번 분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요 전략들을 두 가지 중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잘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물론 그 외에도 뭐 김프 매매를 한다거나 뭐 단기 투자 트레이딩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차치를 하고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큰 부를 쌓으신 분들은 두 가지 정도에서 대부분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로 특징은 우량한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끝까지 버틴 분입니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뭔가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대응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내가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가격이 막 20% 30% 조정을 받는데 그때 매집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 시장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조차도 인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코인들을 가지고서 그때그때마다 너무 빠르게 대응하시기보다는 긴 안목에서 일단은 길게 가져가시되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큰 변화의 흐름에서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핵심은 그래서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우량한 코인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변화하는 트렌드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용어로서 디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디젠 성향이 있는 분들은 뭔가 새롭게 나오는 프로젝트를 빠르게 시도를 해봅니다. 그럼 그런 프로젝트들은 가령 최근에 하이퍼 리퀴드나 이런 것들도 뭐 에어드롭 이벤트에서 대성공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뭐 한번 잘못 잘 들어가면 뭐 수십 배를 한 번에 벌어버리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량한 코인을 끝까지 잘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를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걸 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같이 또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우량한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비중 있게 가져가시면서 나머지 비중들을 한 20에서 30% 정도를 그런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고 대신에 크게 하입을 받아서 상승을 하면은 매도 전략을 또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 같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덧붙여서 또 말씀드릴 부분들은 결국은 관건 자체는 인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인내심과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결국은 투자 원칙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돈을 버신 분들은 남들이 뭐 좋다 이런 것들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의 투자 원칙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투자 원칙에 따라서 절대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않고요. 본인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이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시장의 상황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도 같이 계속 연습을 하면서 한 단계 나아지시는 것이 결국은 투자에 성공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에서 안전하면서 수익을 얻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전략일까요? 네, 제가 요 책 소개 또 간단하게 드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략들을 요게 다 담아뒀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량한 코인들을 선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겠죠. 그 전략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 우량한 코인들을 언제 매매를 해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매 타이밍 전략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죠. 굉장히 저평가된 코인들을 갖다가 일찍 사가지고 뭔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코인을 사는 것이 일단 문제입니다.
그거는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무비판적으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코인을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좋은 구간에서 사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저평가 구간을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많은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온체인 지표에서 핵심적인 지표들과 기술적인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들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닥 구간은 어차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간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세 번째는 절대 어떤 알트코인도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은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블랙스완 이슈가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가령 갑자기 해킹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잘 가던 코인이 마이너스 50%가 순식간에 정말 몇 분만 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분명히 수익이 좋은 코인에 몰빵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비중 있게 우량한 코인들을 담아가시면서, 그리고 이거는 펀더멘탈을 꼭 살펴보시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비중 있게 가져가시고요. 그 이후에 위성 자산들을 갖다가 다양한 섹터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시면은 안정성도 지키시면서 이 성장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 반드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많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시드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비트와 알트 비중을 어느 정도로 나누면은 좀 좋을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드가 적으신 분들이 안정성과 이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가 적을 때는 우선은 좀 모험을 감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되게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공격적인 투자는 어울리지 않죠.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자산을, 물론 이 암호화폐는 안정적이라고 해서 수익이 적은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게 2배인 거고, 이 수익성 그러면은 뭐 10배, 20배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세워 나가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분들도 안전한 게 좋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게 좋은데, 다만 내가 현금 흐름이 부족하고 뭔가 시드가 적은데 빨리 뭔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희생을 하시는 전략들을 펼쳐 나가시는데, 네, 지금 이 책에서 또 소개하고 있는 전략들이 에어드랍 전략에 대해서 또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전략이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뭔가 이 시스템을 검증해 주는 과정에서 이 수익을 갖다가 얻는 거죠. 공짜로 에어드랍 뭔가 코인을 받는 건데, 이거를 무료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즉 돈을 들이지 않고 이 프로젝트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미션들을 수행을 하면서 이 토큰을 갖다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도 프로젝트를 잘 찾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매매를 통해서 전략을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뭔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보다는 조금은 더 수위를 낮춰서 뭐 솔라나라든지 수이라든지 뭐 리플 같은 프로젝트들을 선택을 했을 때 수익적인 부분들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제가 명확하게 딱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보편적으로 좀 지켜야 될 원칙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 리플 정도까지 포함을 해서 좀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을 갖다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래도 한 70% 내외는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30%를 통해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든지 알트코인이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수익을 낼지, 매도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 얘기가 있는데, 아마 우리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더 많이 체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자산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다 보니까 뭔가 매도를 해야 될 때 못하면은 갑자기 또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반등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다시 또 고점을 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또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스터디 멤버님들께
되는 중요한 순간들에서 이 포인트를 좀 전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그널들이 나왔다라고 할 때 전해드리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매도의 어떤 시그널들은 시장이 과열되었는지 아니면 냉각되었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장의 심리상 시장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선물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너무 많이 과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것들이 탐욕 수준이 하늘을 찌르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기본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언제 빠져나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그 시점에 더 많은 돈을 갖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가령 주변에서도 제가 90K 초반이나 아니면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비트코인을 매집하라고 할 때는 하나도 매집을 하지 않다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뚫으니까 그때 갑자기 막 돈을 갖다가 막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투자를 하시나요? 물어봤더니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바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많은 단기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시점에 또 10만 달러가 깨지니까 패닉 셀링으로 팔아버린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굉장히 냉각되었을 때 사고 과열되었을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과열된 시그널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이 있고요. 가령 대표적으로 뭐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MVRV 지표 같은 것들을 아주 짧은 구간으로 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표상으로 보조 지표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RSI가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랑 함께 활용을 하면은 뭔가 아주 쉽게 포인트들을 짚어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세부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장표들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매도의 흐름들이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결국은 과열된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요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사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내가 이번 사이클의 일부를 익절을 하고 장기로 가져가겠다. 아니다. 끝까지 장기로 가겠다. 아니다. 이번에 다 팔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시는 것이 맞고, 다음 대세 상승장까지도 꾸준히 이어가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앞서 우리가 10년 뒤에 얼마나 오를까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그 얘기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계속 오를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그 10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심한 이 변동성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의 관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구간에서 짚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높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가급적이면 낮은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 건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 상당한 물량들을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만약에 솔라나가 너무 좋다, XRP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가져가셔야 되는데, 더 좋은 가격에 사면 좋은 거니까 한번 익절을 하시고 나서, 그것도 상당한 물량을 익절을 하시고 다시 바닥 구간에서, 정말 저평가 구간에서 잡으시면 좋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갈립니다. 누군가는 다 팔 거야, 누군가는 그냥 가져갈 거야, 누군가는 50%만 팔 거야. 요거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트코인과는 다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좀 매도를 하고 가시면은 또 더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 개수를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을 가져가시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중에 하나인 리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가 새 SEC 의장의 친암호화폐 인사를 좀 지명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리플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리플 하면은 리또속, 리플의 또소 같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수년 동안 리플을 지배해온 키워드였습니다. 리플 하면 리또속. 그래서 리플에 대한 영상을 저도 유튜브에 올리면은 댓글에 리또속이라는 댓글이 정말 수없이 달립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미워하는 정말 애정의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체질들이 이제 바뀌려고 하는 과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SEC와의 소송이 끝났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또 촬영 시점 기준으로 SEC가 항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황을 통해서 항소에 대한 이제 외신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 마지막까지 게리 겐슬러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요 관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의 우려대로 결국은 가기 전에 뭔가 크게 한번 또 일을 저지르고 간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또 이게 증권 사기 관련된 혐의로 또 피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속에서 SEC의 기조가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지금 SEC 위원장은 이제 바뀐다는 거죠. 1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바뀌는 것이고, 폴 애킨스가 왔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올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캠프에 있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SEC의 규제에 대한 것들을 갖다 이제 완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토큰의 이 어떤 규정들을 갖다가 명확할 것이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그동안에 SEC가 많은 공격을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걸 다시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SEC가 지금 리플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그동안에 지방법원에서 했던 이야기들, 즉 개인들에게 판매한 거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거 다시 아니다, 증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 SEC 위원장이 바뀌면은 입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백지화가 될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리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공식적으로 이 스튜어트 알데르티라고 하는 최고 법률 책임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폐지될 것이 분명하고, 결국 지금 SEC가 하고 있는 이 게리 겐슬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됐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테더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습니다. 테더의 0.1%에도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트랜잭션이 늘어나고 사용성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카르다노 같은 프로젝트들도 이 RLUSD의 통합을 위해서 본인들이 같이 도와주겠다,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더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것들보다는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확정되는 이 국면에서 많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XRP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4군데 정도의 자산운용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솔라나와 XRP와 라이트코인과 헤데라, 요 정도 이 ETF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었을 때는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우리 그 결과를 봤었죠.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JP 모건이 최근에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무가치하다라고 또 혹평을 했는데, 그 다음날 JP 모건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XRP와 솔라나 ETF가 이 출시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개인들의 의견들을 너무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어떤 프로젝트의 호재들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또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럼 리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은 없을까요? 제가 얘기한 걸 돌려서 얘기하면 다 악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솔라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가격이 부진한가? 그거는 지금 XRP가 굉장히 많은 내러티브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러티브들이 지금 솔라나는 일시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동안에 이 솔라나를 이끌었던 거는 민코인이었죠. 민코인들이 막 펌핑을 하니까 솔라나가 같이 끌려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펌프 다펀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매출이 모든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모든 플랫폼 프로토콜들을 포함한 것보다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 민코인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솔라나가 부진한 거죠. 그거는 솔라나의 어떤 펀더멘탈과 더불어서 내러티브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XRP는 좀 반대입니다.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이 아직 낮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은 규제가 완화가 되면 엄청나게 날아갈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거죠. 가령 최근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포스팅한 거에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본인들의 미국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에서 채용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전체 규모의 75%를 차지했고, 이후에 6주 동안의 성과가 지난 6개월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트럼프가 생각보다 규제에 대해서 기대만큼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XRP ETF가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미뤄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25년도에
$10가 가능할까요? 네, 이게 가장 조심스러운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에 비해서 가격을 전망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고 우리의 기대치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가격으로 환산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만 그럼에도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프렉탈이라고 하는 리서치 회사에서 전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왜 리또 속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규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리또 속이 된 거죠. 그래서 2021년 대세 상승장에서 리플은 거의 모든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서 18년 대세 상승장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를 돌려가지고 이 규제가 없었던 2017년에서 18년의 흐름을 다시 재현해서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이번 시즌에 XRP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는 $10가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제가 있습니다. 규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이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됐을 때 $10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솔라나가 사실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계속 주춤한 모습인데요. 솔라나의 이제 2025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펀더멘털을 중요하게 보는 또 투자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펀더멘털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 주식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로 봤을 때 솔라나는 여전히 민코인이 부진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이 펀더멘털이 높습니다. 이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TVL만 좀 부진하고 나머지 모든 예를 들어서 1일 트랜잭션이나 1일 활성 주소 수라든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과 그리고 뎁들의 수익 매출들 수수료 수익까지도 모든 것들이 이더리움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현 시점에서는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솔라나는 또 본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꼭 그런 구간에서 또 새로운 거를 또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솔라나는 응축 기간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 조정을 받더라도 그건 바이더딥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본인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펀더멘털 지표가 진짜 좋아? 이것들 한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시고 월등하게 좋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그리고 향후에 솔라나가 하려고 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세 상승장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AI 에이전트가 뜨고 있죠. 그럼 이 AI 에이전트가 어떤 체인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됐는지 찾아보면은 현 시점에서는 솔라나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솔라나에는 이 AI16G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필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에서는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AI 에이전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가격 반등이 가장 셌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AI 그리고 AI 에이전트 그리고 플러스해서 AI와 디파이가 결합하고 있고 AI와 새로운 섹터들이 계속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트렌드들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트렌드들이 가장 이 주 무대가 어딘가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이것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될 것인가 현 시점에 솔라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라나를 봤을 때는 현재 펀더멘털도 좋지만 향후의 트렌드에서도 우호적인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 이게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알트코인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은 알트 불장이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알트코인 불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알트코인 불장은 오지 않았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와 그리고 더 쉽게 또 풀이되어 있는 표 중에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가 있습니다. 그거 두 개 확인해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시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즌을 나눌 때 이 기준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통용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즌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5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딱 중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알트코인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거시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니까 이 자본들이 또 비트코인으로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은 언제쯤 불장이 오는 걸까요? 네, 알트코인 불장은 우리 그 트럼프 당선됐을 때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랠리를 했죠. 그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드디어 시작됐다.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가 랠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시황에서도 그렇고 스터디에서도 한 번은 더 기회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기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 사이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늘 사이클의 어떤 정점에서 사이클 관점에서 이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거는 실제 그 해였습니다. 즉 대세 상승장 해였는데 너무 빨리 왔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빨리 오는 것들이 충분히 템포를 뺏기 위해서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떤 이유 자체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에 의한 것이라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꺾이면서 알트코인이 더 급격하게 많이 빠진 움직임을 가져갔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현 시점부로 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 이제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취임식 이후라든지 아니면 FOMC 미팅이 끝나고 크게 랠리를 하고 나서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알트코인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짐작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오는 시간들은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증거로서 이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이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알트코인 대세장이 왔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가지 않는 알트코인 대세장은 지금까지 온 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격의 상승을 유지하는데 알트코인이 더 크게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의미하는 도미넌스 지표가 내려가기 때문에 즉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간다. 그럼 그때는 알트코인 시즌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알트코인의 이제 대장주는 이더리움이라고 다들 많이 하는데요.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동안에 이더리움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더리움 대비 비트코인 가격 비율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그걸 활용해 주면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 퍼포먼스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데 과거 대세 상승장과 대비했을 때 확실히 이더리움이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도 이 이더리움 대비 비트코인의 이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는 대세 상승장이 있던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의 문을 여는 게 이 이더리움이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비율이 확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알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상승의 랠리를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부진했지만 아직까지 과거 사이클 대비로 했을 때 이 이더리움의 타이밍은 과거에서도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이더리움 현물 ETF의 기관 물량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조금씩 더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의 기관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좀 많이 안 샀던 이유, 특히 비트코인을 더 많이 샀던 이유는 원래 비트코인은 뭐 스테이킹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 거죠. 비트코인 스테이킹은 지금은 뭐 바빌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치들이나 TVL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이용하는 이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 이 스테이킹에 대한 어떤 이자율을 갖다 바라보는 건데 그 조항을 갖다가 게리 겐슬러가 굉장히 강하게 또 고집을 부리면서 뺀 거죠. 증권성을 갖다가 최대한 좀 해소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블랙락이나 이런 피델리티 같은 회사들이 다 그냥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들은 워낙에 많은 돈들을 갖다 놓기 때문에 이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이 뭐 3%에서 5%그 이상도 줄어든 상태에서는 이더리움을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트럼프의 어떤 일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이더리움을 많이 또 매집을 했죠. 그만큼 이더리움이 뭔가 이제 뜨는 과정에서 이제 기관들의 수요를 늘려주기 위해서 스테이킹 조항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적용이 됐을 때 이더리움의 상승 추세들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이 그동안에 왜 상승을 하지 못했는지를 살펴보면은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레이어 1과 레이어 2 구조에서 뭔가 이 레이어 2가 많은 어떤 수수료 수익들 그리고 많은 트랜잭션들이 발생하는 이 반사 이익을 이더리움이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UI의 어떤 편의성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유동성들이 오히려 뭔가 렉이 걸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또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도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됐을 때 이더리움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올해 이더리움 가격 퍼포먼스가 뭐 솔라나보다 좋을 것이다, 뭐 비트코인보다 월등할 것이다
요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이더리움도 상당히 유의미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정도,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으로 더 본격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XRP 같은 프로젝트들은 앞서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 10만 달러, 이 10달러에 대해서 여쭤보셨을 때 이 10달러를 갈 수 있는 그 전략들에서, 즉 기준을 갖다 줄 때 제가 과거 2017년에서 18년의 추세를 가지고서 환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알프렉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환산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펀더멘탈로 환산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추세를 통해서 환산을 한 건데, 이 XRP 같은 프로젝트들, 뭐 도지코인 같은 프로젝트들 말고 이 메인넷 기반의 프로젝트들 있죠. 솔라나라든지 수이라든지 뭐 카르다도나 아발란체 뭐 이런 프로젝트들은 이 블록체인 위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태어나고 여기서 뎁들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수수료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매출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걸 갖다 재무제표에서 PER이나 PBR 같은 것들을 산출하듯이 똑같이 산출해가지고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들은 이 리플이나 도지코인 대비로는 이 어떤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알트코인의 99%는 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해주시는데요. 그만큼 어떤 코인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 투자 전에 그런 펀더멘탈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조금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책에서 펀더멘탈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서 봐야 되는지도 다 명시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샘플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제가 요거는 뭐 제가 이제 쓴 책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또 열심히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집필한 이유 자체가 알트코인 투자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락업 해제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알트코인을 투자해 버리시죠. 그리고 펀더멘탈 지표에서 트랜잭션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투자해 버리시는 분들, 혹은 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어떤 호재나 악재가 있는 건지 모르고 판단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책을 봤을 때 이 시장에서 알트코인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한눈에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항목들이 다 완전히 충족되는 프로젝트들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만 봐야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펀더멘탈과 또 내러티브들이 얼마나 받쳐주는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가령 뭐 아비트럼 같은 프로젝트들은 펀더멘탈적으로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이지만 또 이 토큰의 사용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높은 펀더멘탈 대비로 가격이 오르지 않는 프로젝트들인 거죠. 그런데 또 어떤 프로젝트들은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부진한데도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하나로 말씀드리긴 너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책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은, 이걸 뭐 구입하지 않으셔도 서점에 가셔서 한번 읽어 보시면은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락업 해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생 프로젝트가 있고 오래된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신생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신생 프로젝트에 더 많은 어떤 하이브라고 하죠. 더 많은 어떤 상승의 어떤 여력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어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모두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많이 봐야 되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아주 균형감 있게 보셔야지 알트코인 투자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는 거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알트코인 섹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 섹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게 책을 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지금 책에서 그 섹터들도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알트코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해드린다라고 해서 두께도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섹터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돈을 갖다 다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조금 더 안정성에도 무게를 실으면서 수익을 같이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AI와 RWA 정도의 무게감을 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레이어 1은 늘 또 좋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좀 대장주와 아니면 좀 검증된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수익 쪽으로 간다면은 완전히 신생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갓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을 선택하려면은 이 손품을 엄청 파셔야 되죠. 굉장히 트위터나 텔레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해서 좋은 것들을 발굴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도 포트폴리오에 같이 가져가시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섹터의 대장주라든지 톱 5, 뭐 이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발굴해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알트코인에게도 악재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악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알트코인의 악재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정해진 악재가 있고 갑자기 나오는 악재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악재는 블랙스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작년에 알렉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해킹이 되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알렉스라고 하는 이 체인이 해킹이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스택스와 연결고리가 깊은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해킹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또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장에서 많이 엄습했었죠. 즉 어떤 특정 코인이 아무리 상승 추세가 가파르고 하더라도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뭐 당장 팔아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글로벌 거래소에서 잘 유지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국내 거래소가 상당히 메이저 거래소입니다. 업비트 거래소는 글로벌 거래소에서 톱10에 들어가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이셔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악재가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강조드렸던 락업 해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락업 해제가 언제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초기 투자자들이나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팔 수 있는 그 기간을 갖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새로 시작됐으니까 너네는 1년 뒤에 팔아, 너네는 3년 뒤에 팔아, 뭐 이걸 갖다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1년 뒤에는 뭐 몇 퍼센트를 팔고 그 다음에 몇 퍼센트를 팔고 요걸 정해놓은 건데, 만약에 시장에 그 물량들이 갑자기 막 100%씩 현재 유통량에 준하는 것들이 만약에 등판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시그널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또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세 상승장에서 정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대세 상승장 정점을 찾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또 그때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부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즌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왠지 더 갈 것 같은,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의 공포감이 많이 무뎌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비트코인이 아주 특별한 가격 구간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108까지 갔다가 108K에서 무너졌죠. 갑자기 사람들은 대부분 다 110K를 넘어갈 거다라고 모두가 다 가져야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때려버리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과열이 되는지 여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지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가서 이제 길거리 가는데 막 길 가면서 업비트 앱을 켜놓고 그런 거 아직까지 못 보죠. 아직 그 정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아닌데, 만약에 진짜 대세 상승장 정점에 간다 그러면은 막 식당에서 다 업비트 앱을 다 켜놓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이 구글 플레이라든지 앱스토어 순위를 보면은 코인베이스라든지 로빈후드 앱이 1위를 하고 있으면 딱 그때입니다. 그때 가장 많이 다운을 받는 거고, 그때 가장 많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식의 인간 지표상으로서 과열 신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아주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세 상승장의 정점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조정이 온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이거를 갖다 표로 만든 거죠. 공포 및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만약에 극도의 탐욕 상태에서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버티고 있는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조정이 시간의 문제긴 하다,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온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온체인 지표입니다.
온체인 지표 중에서 MVRV 지표라고 하는 지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지표가 이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그 지표가 특정 구간들에 도달했을 때 뭔가 이 과열 시그널이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세 상승장 정점까지 가면 보통 3.7에서 4 정도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점은 2.2 정도로 또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퓨엘 멀티플이라고 해서 채굴자들의 또 이 채산성 지표가 있습니다.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 또 특정 구간에 가게 되면은 조정이 오겠구나. 요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시기입니다. 시기가 만약에 이번 달에 갑자기 그 정도 왔다고 대세 상승이 끝났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텀을 두고 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의 심리들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또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세팅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들 가는 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 번째로 보셔가지고 올해 그래도 1분기, 2분기, 즉 반기, 전반기까지는 뭔가 그래도 대세 상승장의 여운들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우리가 하반기까지 갈 가능성들은 일정 부분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적극적인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기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들 가져가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직접 목표 가격을 좀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요 정도에는 그래도 내가 웬만큼 수익을 봤으니까 손절하는 타이밍들, 이제 이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죠. 익절 타이밍들이 다가오는 거다. 이것들을 이제 체감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몇 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이게 답변해 주실 때 이렇게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은 어떤 분들이 보면은 도움이 될까요? 네, 지금 이 책은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알트코인 투자에만 집중한 책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아주 조금 나오고, 정말로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시중에 많은 알트코인 책들이 나와 있지만 알트코인 자체를 정말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알트코인에 집중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매매할 때 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실전에 가깝게 실전에 맞춰가지고 딱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에어드랍이라든지 디파이를 직접 해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알트코인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하시고 어떤 것들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A부터 G까지 자세하게 망라를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 이 책은 가급적이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책을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알트코인을 보는 관점 자체가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세팅을 하시면은 이번 2025년도 대세 상승장 그리고 알트코인 랠리 전에 뭔가 든든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성정길 채널 구독자님들, 오늘 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또 여쭤봐 주셔가지고 이야기들을 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얘기들의 전체적인 중심을 보면은 결국은 투자의 원칙을 잘 세우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들을 잘 가지고 가서 그 원칙에 따라서 투자할 때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너무 많은 변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탐욕의 사이에서 엇갈리게 됩니다. 가장 제일 무서운 감정은 포모죠.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은 왠지 나만 이 기회를 못 누리는 것 같아서 급하게 올라타시고, 퍼드 뉴스가 나오면은 시장이 완전 끝이 난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판매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알트코인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결국 모든 투자의 구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탐욕을 부릴 때 나는 공포에 빠져야 되고,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나는 탐욕을 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알트코인 투자는 그 관점입니다. 저평가 구간에서 사서 고평가 구간에서 잘 매도해서 모든 우리 성정길 채널 구독자님들께서 이번 대세 상승장 투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